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평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가장 협소하게 얘기하자면 이 국가안보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소극적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 가장 협소하게 평화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서 보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곧 국가 안보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안보라고 하는 것은 안전 보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가에게만 안보, 안전 보장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역시 안전의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안보 개념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 안보, 이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전통적 개념의 안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바로 국가 안보죠. 그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당연히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면서 시작이 됐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정치학에서 국제정치학 이론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존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한 국가가 있어야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먼 옛날 고대 시절부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계속 멀리 올라가서 보면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고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고조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이미 그때부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서 이미 고조선 시절부터도 이미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한다거나 했고, 결국 고조선은 이렇게 그 외침에 의해서 멸망이 되거나 하는 이런 역사를 쭉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 비근한 예로 그 시기부터 이제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그 선사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국의 그 왕조들도 외침이거나 내부의 반란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왕조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시기에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만약 있었다면 그런 것을 다 국가 안보의 문제로 다뤘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얘기는 주로 이제 그 근대 국가 시스템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근대 국가 체제라고 한다면 유럽에서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 국가 체제가 출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시기부터 유럽은 좁은 대륙인, 작은 대륙인데 나라가 굉장히 많죠. 이 시기부터 어떤 원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 내정 불간섭의 원칙, 주권의 불가침성, 이런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즉 근대 국가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단순히 영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야 당연한 거죠.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은 뭐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토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개념으로 주권 개념이 확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한 국가에 대한 주권은 절대적으로 불가침해서 타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주권은 내 영토 내에서 절대적으로 그 해당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 해당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국가 안보라고 한다면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영토, 주권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침해가 돼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면 이미 그것은 국가 안보가 침해된 것이고 국가로서의 스스로의 자율성을 침해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역사 중에서 조선시대 예를 들자면 사실 일본에게 강제로 우리가 그 병탄되기 전에 어찌 보자면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이제 일본이 담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미 그것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 국가의 3대 요소 중에서 이미 주권이 상당 부분 침해가 돼버린 것이죠. 물론 을사늑약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일제에 우리가 그 병탄이 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국가 안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3대 요소가 다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국가 안보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개개인들이 떨쳐 일어서고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해당 국가를 지키는 것은 그 국가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국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체이고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침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게 이제 그 군대, 국방력일 것이고요. 치안을 국가 내부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게 아마 경찰 조직 이런 것이 될 텐데 국가 안보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니까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중요하겠죠. 즉 군사력의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국 또는 외부 세력의 침략이나 전쟁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까 을사늑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어찌 보자면 조선의 국가 안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외국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동학 농민전쟁 말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결국 청일전쟁인데 그때 우리 땅에 중국이었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전쟁을 했죠. 이미 국민 영토 주권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조선의 국가안보는 이미 흔들리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국가안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변화했다기보다 안보라고 한 개념에서 그 이전에는 국가안보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안보 개념의 변화 내지는 확장의 계기가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긴 합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제일 큰 계기는 아마도 탈냉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탈냉전을 상징해주는 그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그날 그 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이 장벽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죠. 요 사진은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은 아니고요. 그 시기는 아니고 시기적으로는 그 뒤입니다. 그 뒤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그때를 기념해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당일날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던 당일날도 지금 이 사진처럼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이렇게 그 무너뜨렸던 것이었는데요. 이 왼쪽의 사진이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뭘까요? 오른쪽 사진은 동상이 뉘어져 있는 겁니다. 동상이. 그래서 위에 크레인에서 끈을 매달아서
서 있는 동상을 눕히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동상이냐면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혁명의 레닌의 동상입니다. 즉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소련이 성립을 할 때 러시아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혁명을 지도했던 레닌의 동상인데요. 바로 레닌의 동상이 소련 사회주의 소련에 있었던 것은 당연했겠죠. 사회주의과 소련의 말하자면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동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장면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회주의 체제가의 붕괴를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소련은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공화국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요즘 말로 하자면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 아프가니스탄은 아닙니다만 스탄자로 끝나는 많은 국가들의 연합체, 러시아를 포함해서 였었죠.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게 되었고, 바로 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레닌의 동상이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두 사진이 어쩌면 냉전이 끝난 탈냉전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를 보자면 냉전 시기라고 한다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소위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 이 동맹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양쪽에 다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 또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죠. 그걸 당시에 제3세계 국가라고 불렀는데요. 당시에 국제정치 상황을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 도중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같은 편이 되어서 추축국이라고 하는, 즉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들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국가들을 중심으로 했던 추축국들과 전쟁을 했던,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해서 전쟁을 했죠. 연합국으로서. 자, 그런데 바로 그 전쟁이 끝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한반도에서부터 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에 소련군이 38도선 이북 쪽에 진주를 했고, 북이 38도선 이남 쪽으로 미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데, 바로 이 한반도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 질서라고 하는 냉전 질서의 현장이 된 것이죠.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간에 콜드와 냉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콜드와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을 우리가 열전, 핫워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비교해서 미국과 소련이 직접 총을 들고 서로 총을 쏘고 싸운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국제정치 상황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소련은 대립을 했었죠.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 핫워, 총을 들고 직접 싸운 전쟁은 아니지만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냉전, 콜드워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냉전 시기에는 국제정치의 구조가 양극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극이라는 건 두 개란 얘기죠. 두 개의 극이 있었다는 뜻인데, 이 극이라는 말은 가장 힘이 센 국가를 의미합니다. 양극이라고 하면 영어로 해서 바이폴라리티라고 하는데, 가장 힘이 센 국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냉전 시기에는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했던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했던 소련, 이 각각의 자기 진영을 대표하는 가장 힘이 센 나라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진영의 대립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냉전 시기의 국제 정치 질서를 우리는 양극 구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극 구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탈냉전으로 이 양극 구조가 붕괴합니다. 이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부터 인민 봉기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너진 것이 소련이었죠.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탈냉전으로 붕괴가 됐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로 거의 유럽 국가들이었죠. 동유럽에.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있죠. 베트남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죠. 저 카리브해 쪽에 있는 쿠바 역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들은 정치적으로는 다 사회주의 국가들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모든 국가들이 거의 다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 중국은 70년대 말 등소평의 개방 선언이 있고 나서 급속도로 자본주의 체제가 진정이 됐고요. 베트남의 경우는 86년인가요? 소위 노이모이라고 하는 개방 선언을 하고 나서 역시 거의 자본주의 체제 국가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쿠바와 북한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가장 덜 도입이 됐다고 하는 북한도 2000년대에 7.1 조치라고 하는 경제의 개혁 개건, 북한 쪽 표현으로 개건 정책이 한번 있었고요.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중요하게 사회주의의 교과서에서는 잉여 가치를 만들면 안 됐죠. 그런데 이 잉여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전면적인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북한조차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번수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럴 정도로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존재를 합니다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이나 베트남은 그냥 거의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경제적인 체제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쿠바나 중국의 경우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은 부분 이제 상당히 좀 도입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 탈냉전이 왔고 사회주의 체제가 거의 대부분 붕괴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의 상황은 미국이 아주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즉 패권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일극 구조 혹은 단극 구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미국의 패권이 그 힘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약해졌다. 그래서 사실 다극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혼용해서 단다극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단극 혹은 일극 체제다.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으로 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눈에 띈 변화가 뭐였냐면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정이 됩니다. 세계화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탈규제인데요. 온갖 가지 규제가 이제 철폐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탈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동의 자유화입니다. 이동의 자유화. 그 이동의 자유화, 뭐가 이동을 하는 거냐? 바로 자본 이동입니다. 자본의 이동. 이 세계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정치 경제 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이건 브레튼 우즈 체제를 내장된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Embedded Liberalism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본 이동이 아주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상품의 이동, 즉 무역을 통한 결제를 위한 자본의 이동은 이 점은 자유로웠었는데
다른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탈냉전 이후 급속도로 진전된 세계화 시대에서는 바로 그러한 금융의 자유화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됐습니다.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요. 금융 자체도 많은 규제가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자유화는 상품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동에 있어서도 자유화가 그전에 비해서는 더 진전이 됐습니다만 가장 큰 진전은 상품 이동의 자유화. 이것은 그 관세 장벽이 점점 떨어졌다는 뜻인 거고요.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체제 이행 국가, 즉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시장이 도입이 되고 시장 체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 체제 이행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인데요.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분열합니다. 한 5개 정도로 분열하는데 이 중에서 코소보와 그 세르비아, 하여튼 이쪽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이쪽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인종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분열됐는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가 온 것이 보니까 인종 갈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종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첨예하게는 안 됐었는데 인종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고요. 이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인종 청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의미하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경우에서도 이런 종족 갈등이 벌어지고 역시 제노사이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막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탈냉전 이후에. 이런 과정에서 1994년에 유엔에서 인간 개발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하게 됩니다. 휴먼 디벨롭먼트 리포트를 발간하는데요. 유엔 개발기구 UNDP에서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인간 안보 개념을 제기를 합니다. 즉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계된 것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서요.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고질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정, 일터,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을 바로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엔 그럼 이런 일들이 없었냐? 있었죠.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안보,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내셔널 시큐리티였죠. 국가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적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을 굳이 안보라고까지 표현을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즉 냉전 시기에 있어서 안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국가 안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탈냉전이 되면서 탈냉전 이후에 1994년도에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안보는 말 그대로 개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질병, 억압 이런 문제들이나 더 나아가서 가정, 일터,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런 말이 되겠죠. 인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보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인간 안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 안보의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간 안보는 보편적이죠. 왜냐하면 특정한 인간에게는 해당되고 특정한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인간 안보라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 안보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성 요소들은 다 상호 의존적이다. 이건 다른 측면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그런 점들이 그 위협 요인들이 다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기아의 문제는 바로 질병하고 연결이 되죠. 사람이 계속 기아에 시달리다가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니까 당연히 질병에 노출되고 그 전에 혹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왜 그 병에 걸리면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몸 스스로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아와 질병은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억압의 문제는 사실 또 빈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해지고요. 빈곤의 문제는 바로 기아의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 안보의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인간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안보는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방이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인간 안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아, 질병 이런 문제들은 경제적 소득 수준을 올린다거나 혹은 국가가 기아나 질병에 대해서 사회 보장을 강화해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사실 영어로 얘기해서 사회 보장 제도도 소셜 시큐리티라고 사용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근데 물론 한국말로 번역할 땐 사회 보장 제도로 하죠. 사회 안보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는데요. 개념적으로 비슷한 거죠.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회의 안전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기아라든가 이런 문제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된 거죠.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제도를 소셜 시큐리티 영어로 썼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인간 안보의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방을 통해서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너무나 당연하죠. 인간 안보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 안보를 네 가지의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 안보의 특징에,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서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국방력, 군사력, 이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즉,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 파워. 그런데 인간 안보는 파워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쭉 보자면 힘을 통해서 내 생각을 타인들에게 관철시키는 것. 파워의 그 작용은 이런 것인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의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내 의사를 관철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그게 파워, 힘이라고 얘기한다면 인간 안보는 그것과 좀 다르죠. 파워라는 개념보다는 보편적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 사회 보장, 사회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가깝게 되니까 이 똑같은 안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국가 안보와 다른 성격 역시 이것을 우리가 안보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안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인간 안보를 범주로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경제 안보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경제 안보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경제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이 될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가가 경제 안보, 국가 안보의 한 영역으로까지 경제 안보를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해당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들에게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국민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인간안보 개념의 7가지 범주에서 보시면 다 자유란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유가 그러니까 그 영어로 썼을 때 free from입니다. 그러니까 즉 from 이하가 여기에서 free는 자유라고 쓰긴 했으나 자유라는 말의 뉘앙스는 free from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니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니까 가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제 안보, 인간 안보 차원에서 경제 안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식량 안보는 당연히 기아가 없는 상태여야죠. 즉 기아로부터의 자유. 이 식량 안보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를 얘기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주식이 또 쌀인 나라죠. 과거에 비해서는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죠, 쌀. 그런데 쌀을 우리는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국제적으로 엄청난 큰 어떤 그 변수가 생겨서 쌀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식량 수급을 원활하게 외국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국가가 역할하는 것. 이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기아에 허덕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식량 안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안보 차원에서는. 사실 이 식량 안보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공익 광고 같은 걸 보면 유니세프 광고 같은 거죠. 아프리카에 정말 팔이 아주 가느다라해진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식량 안보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다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인간 안보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를 우리 잘 못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차원에서는 여전히 식량 안보 문제가 식량 안보, 즉 식량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건강 안보. 이건 질병이 없는 상태겠죠. 이 건강 안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으면서 인간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작년까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이죠. 즉 코로나 팬데믹은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면서 거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관광을 하러 가는 것도 굉장히 통제를 받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통제가 됐죠. 우리나라 스포츠 대표팀이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남자 농구팀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문제 때문에 올림픽 예선에 참가하지 못해서 아예 올림픽 참가 자격이 애초에 이제 박탈이 돼버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대응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했던 것처럼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인간안보 차원에서도 역시 건강안보의 문제를 심각한 위협을 우리가 한 3년을 이제 겪어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환경안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안보, 당연히 깨끗한 환경을 영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이 없는 상태, 환경 오염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환경 안보라고 한다면. 사실 환경 안보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기후위기의 문제는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라고 그랬죠. climate change라고 표현했는데 최근에 와서 어느 사이에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기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climate crisi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인간의 삶에 이미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죠. 이게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이 투발루라고 하는 국가는 섬나라니까 당연히 전체가 다 이제 바다에 접해져 있는 국가인데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해서 국토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다 그 물에 잠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수면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소위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기후가 올라가면서 북극과 남극에 있었던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이죠. 그 빙하로 뒤덮였던 섬 그린란드가 이제는 뭐 땅이 다 보이는 그런 섬이 됐고요. 남극에 있어서도 빙하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죠. 남극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극은 대륙이 아니라 북극해죠. 북극에 빙하가 뒤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빙하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이었고요. 남극은 대륙입니다. 남극은. 다만 남극도 워낙 추우니까 대륙 자체에 빙하가 다 산이 눈으로 덮여 있었고 빙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 과정에서 다시 해류의 변화도 생기고 해류의 변화가 있으니까 역시 또 여름에 그 태풍이라든가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서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태풍이 될 것이고 그 서아시아 쪽에서는 몬순이 될 것이고요.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이제 허리케인이 될 텐데 이것조차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향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환경안보, 기후위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서 2015년인가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체결이 됐죠. 물론 이게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를 했었고요.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이 다시 가입을 했죠. 재가입을. 어쨌든 환경안보가 네 번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개인안보, 말 그대로 퍼스널, 나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폭력과 범죄, 마약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특히 폭력과 범죄, 마약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일 수도 있으나 집단의 문제, 이것을 조장하는 집단이 존재하니까 더 문제이겠죠. 그리고 공동체 안보, 가정생활과 자신이 속한 인종, 그룹 등에 대한 참여의 자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속해 있는 인종이나 그룹 등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 안보가 되겠고요. 정치적 안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인간 권리를 행사할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안보 개념의 범주를 한 7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리적 폭력,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인간 안보의 첫 번째로부터 나오는 개념이죠. 인간 안보에서부터. 물리적 폭력,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안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겠죠. 안보의 기본. 그러니까 이것은 대내외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삶의 터전을 않고입니다. 훼손당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물리적 폭력,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해당되겠죠. 지금 여기서의 자유도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free from, 무엇이 없는, 여기에서의 그 free입니다. 그 뉘앙스에. 즉, 물리적 폭력, 군사적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표현한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인간안보 개념의 가장 기본적 밑바탕이 되는 개념이죠. 물리적 폭력,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인간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입각한 인간 안보라는 것을 전 세계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데요. 유럽연합의 경우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주의적 개입도 할 필요가 있다. 인간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건 잠시만요. 요 다음 페이지에 좀 구체적인 내용 다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막 분열되면서 각각 다른 공화국들이 수립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인종 청소 이런 것이 벌어졌었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나토 그리고 유엔이 이제 개입을 합니다. 서로 중재라는 차원에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이 다음 페이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인도주의적 개입이 남용되어서 잘못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긴 합니다만 인도주의적 개입할 필요 있다. 이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다음 아프리카 지역기구를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인간 안보의 논리를 가지고 외부에서 개입하는 걸 정당화하는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외부의 개입에 시달렸던 그 역사가 오랜 시기 있었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것이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인간 안보는 필요하고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외부가 개입하는 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지역기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요구하는 건 먼저 경제 안보를 도와주라. 선 경제 안보, 그리고서 후 정치 안보. 이 점은 아마도 아프리카에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하위 순위에 있는 여전히 독재가 판을 친 이런 국가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 안보, 즉 먼저 좀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도와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해달라. 이런 게 아마도 선 경제 안보, 후 정치 안보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정 불간,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계속 외부 개입에 계속 그것을 견제하면서 외부가 도와주는 건 좋으나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즉,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라. 외부에서 우리 도와주는 거 오케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내정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주기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권법보다는 국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능력이 있어야 개별의 사람들에게 인간 안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사실 보면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다 국가가 이렇게 뭔가를 개입해서 하고자 할 때는 다 비용이 지출되죠. 인간 안보에 관련돼서는 다 국가의 비용 지출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주기구에서는.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citizen security, 즉 시민 안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 불간섭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미주기구는.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이 개념들이 이 인간 안보 개념과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 이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인도주의적 지원이 뭐냐,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물질적 또는 물리적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퍼주는 거죠, 정말. 그냥 주는 거죠. 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 인도주의적 지원은 재난이나 분쟁 같은 비상사태 때 이제 실행이 되죠. 이 재난이나 이 분쟁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는 꼭 이 저개발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동일본 대지진 때인가요? 일본 같은 선진국에도 전 세계에서 이제 구호 물품이 답지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구호를 해줬고요. 구호 물품을 보냈고. 즉, 재난이나 분쟁은 선진국이냐 저개발국이냐를 가리지 않죠. 따라서 모두에게 재난이나 분쟁 같은 비상사태에 이러한 비상사태에 직면한 모든 그 국가의 그 사람들에게 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성과 중립성, 공정성 및 독립성의 기초에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단기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례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해외 원조, 개발 원조라는 표현과는 약간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도주의적 개입에 있어서는 바로 이게 인간 안보에 직결되는,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도 당연히 인간 안보하고 직결된 얘기죠.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간 안보 중에서도 정치 안보 문제로 인해서 모든 다른 인간 안보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 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 즉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군사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한 나라의 독재자가 있는데 그 독재자가 해도 너무한 정도로 자신 나라의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모든 인간 안보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너무 잔혹하고 이럴 때 국제 공동체 차원에서 야,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개입해서 그 독재자 몰아내고 그 나라 국민들 구원해 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엔과 같은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계속 그 이전에 사전에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 국가의 독재자에게 경고하고 뭐 제재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점점점 높아져서 최종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 어떤 그 국제적인 약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죠. 즉 9.11 테러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자신이 배우다 뭐 그랬는데 자신이 명령을 내렸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치하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와의 그 연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라크를 이제 먼저 아프가니스탄을 쳤고 그다음에 이라크를 공격을 했죠. 이렇게 9.11 테러가 원인이 돼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당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도 독재자로 꽤 악명이 높았습니다. 악명이 높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는 유고슬라비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제노사이드가 벌어졌고 인종 학살이 벌어졌을 때 그 밀로세비치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죠.
정말 그 뭐 몇십만을 학살하는 이제 이런 제노사이드가 벌어지니까 나토가 개입을 했고 뭐 이렇게 됐었죠. 물론 이 인도주의적 개입에는 그 막후에 복잡한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 타산이 있고 하죠.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인도주의적 개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 이후 내정 불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근대국가 체제가 성립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주의적 개입은 내정에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건 좀 논쟁이 되고는 있습니다. 논쟁은 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이라크의 후세인 정도의 독재자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아주 처참한 만행을 일어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인간 안보의 두 번째가 아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물리적 폭력,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인간 안보의 두 번째 측면, 빈곤이나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보자면 기아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최소한의 경제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경제 안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이죠. 여전히 이 빈곤이나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쩌면 전 세계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절대 빈곤선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빈곤선이 최근에 좀 아마 올랐을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에 1점 몇 달러를 그 이하 수입을 이제 절대 빈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1달러를 1,500원이라고 하면 계산하기 또 역시 편하게 1.5달러를 절대 빈곤선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2,250원인 거잖아요. 하루에 2,250원의 수입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고 한다. 즉 2,250원을 가지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 되니까 그런데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가 이 절대 빈곤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이 기준에 대한민국에도 이런 기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물론 대한민국 자체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워낙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이 빈곤이나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절대 빈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대적 빈곤의 문제도 있습니다. 즉,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전 세계 차원에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격차가 또 역시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문제죠. 이것은 이제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냉전 이후에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구적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환경 문제 이게 더 이제 심해졌죠. 기후 위기까지 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종 청소 등등의 내전. 즉 지금 보니까 탈냉전 이후에 빈곤이나 기아의 절대적인 빈곤이나 절대 기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기아, 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문제 더 심각해져.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내전이 발발해. 자, 이렇게 되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난민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이미 이렇게 난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력으로 경제적 빈곤과 기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외부 행위자들의 인도적인 원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즉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야 되겠죠. 우리 도와줘야 되겠죠. 빈곤이나 기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특히 근데 이 문제가 그럼 저개발국에만 해당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개발국의 기아하고 빈곤 문제는 선진국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저개발국의 질병, 그다음 범죄와 테러의 확산, 불법 이민, 불법 무역, 그리고 또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이게 저개발국에선 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주변국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프리카라든가 이미 만성적으로 있는 것에 시달리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단지 그런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멕시코 장벽 치겠다고 했죠. 국경에. 그게 바로 어쩌면 이런 저개발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죠. 거기에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해서 국경에 장벽 치겠다고 했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과연 그런 식으로 불법 이민 막는 게 타당한 얘기냐, 막혀지냐,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냐,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논쟁이 그때도 됐고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런 걸 하겠다고 밀어붙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개발국의 기여와 빈곤이 선진국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 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경계를 딱 해서 니네 못 넘어와라고 막는 게 아니라 저개발국이 빈곤과 기아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보 이슈가 다양화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쭉 했던 얘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인종 청소 이후에 발굴된 유골들입니다. 이 그림이. 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런데 이런 식의 인종 청소, 학살이 있었던 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안보 이슈에서 특히 그 국가 안보에서부터 인간 안보까지 점차 안보라는 개념과 안보의 내용이 확대된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종청소, 이런 제노사이드 문제였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바로 경제 위기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 하락에 대한 얘기인데요. 2002년에 나스닥 거품이 한번 꺼진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것인데, 제가 이걸 굳이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 뭐 이걸 들고 온 건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금융 자유화가 되면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빈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겪었죠. 97년도에 IMF 금융위기 우리가 겪었어요, 직접. 그런데 IMF 금융위기가 우리 97년이었는데 98년도 바로 이듬해에는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미국에서 나스닥 시장 거품이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바로 또 역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게 2011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대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왔죠. 계속 이런 식으로 탈냉전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이후 금융자유화가 되면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순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위기가 터지면 의외로 잘 사는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더 잘 살게 됐다는 말은 약간 어폐일 수는 있습니다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을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빈곤한 국가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격차가 더 심해지고 바로 이 경제 안보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걸 한번 갖고 와봤고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은 지구가 막 아래에서 막 뜨겁게 뭐 불이 타고 있는 그림이죠.
예, 바로 여러분들 예상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 그림처럼 이거는 더 이상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 문제,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 안보의 문제는 공통점이 뭐냐면 지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빈곤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직접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 직접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빈곤한 국가에서 문제가 터지면 결국 계속 연결고리를 타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기후위기 문제, 이거는 뭐 모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냉전 시기에 국가 안보가 그 상위 정치, 국제 그 상위 정치로서 가장 비중이 있고 절대적인 문제였다면, 뭐 지금도 여전히 국가 안보 문제가 중요합니다만 안보 이슈는 굉장히 많이 다양화됐다. 그 과정에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대두됐다는 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인간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눴는데요. 결국 이제 평화라는 개념이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소극적 평화로서의 국가안보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는, 물리적 폭력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나 기아가 없고 그것이 구조가 변화해서 구조적 폭력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까지 우리의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하고 확대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간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